예,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책으로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내용을 한번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책으로 보면 더 헷갈려요. 되게 이제 객관주의, 구성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보면 도대체 그게 뭔 소린지, 또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되게 가슴에 와닿지 않고 뭐 딴 세상 얘기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모더니즘을 우리나라 철학에서, 책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면 근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모더니즘인데 현대가 아니라 왜 근대일까? 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 그 고대 철학에 해당되는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6세기, 17세기에 와서 철학자들이, 중세 이후에 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자기네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더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 얘기니까. 그건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현대 얘기다 하면서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딱 이때 들어간 사람이 데카르트, 칸트, 휴민, 이런 사람들이 모더니즘이라고 자기네들 얘기를 지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거는 옛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철학책들은 다 근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네가 이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잡아먹었잖아요. 1970년대에 이렇게 뭔가 절대 진리가 있다는 생각 자체는 안 맞아. 그래서 모더니즘 이후다라는 걸, 그래서 모더니즘이라고 쓰고 싶은데 이미 써먹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여기서 모더니즘이라는 건 근대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대 철학 이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모더니즘이 나오고 나서 자기네가 근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라서 포스트 모더니즘, 니네 이후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최첨단이었을 거 아닙니까? 70년대에는. 근데 이게 70년대에도 벌써 2020년대가 되는 지금 시대에 보면 옛날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현대 철학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없어요. 자, 그러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알아야지 여기에 영향받은 철학들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근대 철학, 데카르트, 칸트, 휴메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받은 교육 철학이 객관주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은 교육 철학이 구성주의. 이렇게 보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객관주의와 구성주의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점 이해를 딱 하고 나면 이제 외울 게 없어져요. 그래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물론 이 사이에 사실은 르네상스가 있지만 그건 넣어봐야 헷갈리기만 하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그러면 중세, 근대 철학, 포스트 모던 간의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왜 현대 철학이라는 말이 안 쓰이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중세 시대에서의 절대 진리는 뭐냐면 신이에요, 신. 신을 믿으면 선, 믿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갈 사람, 뭐 휴거에서 남아가지고 지상낙원을 건설할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악인으로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신을 믿도록 개종을 시키거나 안 믿는다면 죽여 없애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마녀 재판, 종교 재판을 했던 거죠. 기본 철학 자체가. 근데 이러한 종교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죠. 약해지고 이제 인간의 이제 생각이 자꾸 커지면서
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모더니즘 철학자들이에요. 이 당시까지도 신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신의 세계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간이 그러면 신의 그냥 종속물로 있을 거냐? 그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 고유의 것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절대 진리를 뭘로 보냐면 이성이라고 봤어요. 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절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신이 떨궈주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 있다라고 봤던 게, 그래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절대 진리는 이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했는데, 그래서 이성을 가진 자를 철학자라고 봤고, 이성을 갖지 못한 자를 무지몽매한 자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 그 당시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농노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우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철학이 나왔던 거죠. 사람을 가르쳐서 이성을 갖도록 해야 되고, 이성을 통해서 진리의 틀을 갖추면, 그걸 진리를 다 엮어서 하면 이렇게 어떤 물체가 구성물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구성물을 구조라고 봤던 거예요. 진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존 뒤의 지식의 구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가르쳐서 계몽시켜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 모더니즘이라는 철학, 근대 철학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 대단히 중요했던 거죠. 중세 시대는 믿음이 중요했지 교육은 안 중요했어요. 근데 모더니즘은 계몽주의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의 교육 사상이 다 이 근대 철학의 입각에서 거의 다 교육 철학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객관주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철학에 기반해서 한다라고 해서 객관주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 구성주의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전과 자기네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구성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그 이전을 우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객관주의라고 하자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더니즘 입장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 이전 모던, 그러니까 근대 철학과는 좀 뭐가 다르다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에서는 이런 절대 진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성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프리카 문화인류학자들이 아프리카에 원주민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파인애플, 칼, 삽, 칼과 삽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분류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분류를 해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먹을 거리니까 이거를 하나 분류하고, 칼과 삽이 도구니까 이거를 하나 분류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어떻게 분류했냐면, 바나나하고 칼을 분류를 하고 파인애플과 삽을 분류를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걸 이렇게 분류를 했지? 라고 해서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설마 이건 과일하고 도구로 이렇게 멍청하게 분류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원주민이. 그게 왜 잘못된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나나는 칼로 쳐서 따야 되고, 바나나는 칼로 쳐서 따야 되고, 파인애플은 파서 이걸 꺼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가 중요한 거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왜 먹을 것끼리 연결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을 것끼리 분류하고 도구끼리 분류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주민 입장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지역별로, 상황별로, 문화별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네요. 반대입니다. 이게 삽이고 이게 칼이에요. 파인애플은 칼로 따고 바나나는 나무가 높기 때문에 이걸 파서 넘어뜨려 가지고 바나나를 따야 돼.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서양의 백인 문화에서 생각하는 진리가 어느 지역 다른 문화에 가면 그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가 금줄 쳐가지고 애 나오면 여기다가 숯에다가 고추 껴갖고 하면 남자애, 고추 없이 숯만 끼면 여자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 맨 처음에 와서 되게 저런 미신이 있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태어나서 3일 안에 어린아이가 감염이 됐을 때 면역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줄을 쳐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서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장 관심은 그거였으니까. 아직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대단히 과학적이라는 걸 나중에 안 거죠.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결국 지역별로, 시대별로, 상황별로 진리가 다르구나. 그래서 시대,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입장, 딱 70년대 이후에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성에 의해서 뭔가를 절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환상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성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중심축을 이루는 게 없는 거죠. 진리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해체가 된 거죠. 기존에 뭔가 무슨 주의, 무슨 이념 했던 것들이 다 해체가 되면서 중심이 없어지니까 탈중심화를 한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른 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교육,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획일적인 사고, 그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70년대까지 겪으면서 우리가 전체주의의 그 혼란을 통해서 2차 대전, 나치나 뭐 스탈린이나 아니면 뭐 그 이전에 이탈리아의 그 전체주의나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걸 느꼈잖아요. 공산주의의 전체주의도 위험하지만 극우의 전체주의도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특히 2차 대전 때 전쟁을 통해서 죽은 인구가 2차 대전 이전에까지 모든 전쟁을 통해서 죽은 인구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체 탈중심화가 됐고, 그렇게 거대 담론, 그건 의미 없다. 그건 폭력이다, 포갑이다. 전체주의 사고를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거대 담론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라서 나온 교육학에서의 철학이 바로 구성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구성주의 교육 철학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마다 자기의 흥미, 적성 이런 게 다 다르고 거기에 걸맞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지, F는 MA, H2O가 물이라는 사실을 같이 알아서 뭐 했을 거냐 이거죠. 써먹을 데가 없지 않냐. 즉 자기 흥미가 맞으면 그건 잘 외워지는 거고, 흥미가 맞지 않으면 외울 필요 없는 거지. 그걸 뭐하러 외우고 있어. 그쪽으로 나갈 것도 아닌데. 라는 게 바로 구성주의 교육 철학이에요. 즉 가르치는 교사는 1명이고 학생은 3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30명이 원하는 바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는 학생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성주의가 나오면서 이전에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구성주의가 나오면서 이전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대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우리를 구성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니네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보고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를 하니 객관주의라고 이름을 붙이자. 구분을 하려면 이렇게 그래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객관주의에서는 교사가 중심이 돼서 체계적으로 진리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짧은 시간에 빨리 잘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봤겠죠. 그래서 교사 중심의 교육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래서 중세시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 비교를 하고 나면 객관주의와 구성주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육 목표부터 살펴보죠. 목표는 객관주의는 당연히 절대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잘 조직을 해서 잘 전달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시간 비용을 덜 투자하고 모든 내용을 잘 전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냐? 교사죠. 그래서 교사가 중심이 돼서 교사는 제시된 교육과정을 잘 조직해서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가장 핵심이 교사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학생은 뭐였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은 당연히 그 교사가 떠먹여주는 지식을 잘 습득해야 되는 수동적인 존재, 시키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존재라고 봤던 거죠. 교육 과정의 내용은, 교육 과정은 뭐겠어요? 객관주의에서는 보편적인 법칙,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봤던 거죠. 이게 바로 객관주의가 추구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방법에서 봤을 때 객관주의 수업 방법이다, 구성주의 수업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기본 전제는 보편적인 법칙과 진리를 교사가 중심이 돼서 가르칠 거냐? 아니라고 보느냐의 차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객관주의의 입장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잘 전달해 준 진리를 학생들이 머릿속에 암기해서 잘 외우고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정도면 충분했던 거죠. 이미 그 진리는 학생들은 이제 처음이라서 교사가 전수해 준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새로 뭔가를 발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달해 주는 걸 빨리 열심히 외우고 머릿속에 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봤던 게 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는 암기 여부 절대 진리라고 전달해 준 거에 지식의 암기 여부를 주로 측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게 목표였고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게 목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지선다형 객관식,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냈던 거죠. 암기 여부를 내는데 측정하는데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평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주의 평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수업 방법식을 만든다라는 교수 설계에서 입장에서 본다라면 바로 절대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그것을 목표를 중요하게 두고 그 목표 달성 여부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보편적인 법칙과 진리를 전달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객관주의 수업 방법이라고 했던 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 강의법, 문답법, 토의법,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발견학습, 탐구수업이라는 수업들이 바로 딱 이 객관주의 수업 방법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사 중심이 돼서 절대 진리를 전달을 했던 거죠. 반면 구성주의는 좀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관점이 다르냐? 구성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죠. 환경을 선생님이 설계를 해요. 상황을 내지는 환경을 선생님이 설계를 하고 학생들을 여기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어. 학생을. 선생님이
모든 거를 다 일일이 집어갖고 이거 하고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다양한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 환경을 설계를 해. 교실이라는 환경을 설계를 해요. 교육 과정이라는 걸 설계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겪도록 해. 그러면 이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이쪽을 팔 거고 다른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다른 쪽을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입맛에 맞는 교육 내용들을 전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이 전체를 다 알아야 되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바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황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죠. 잘 보시면 그래서 또래 집단 간 상호작용, 우리가 교육심리에서 삐아제의 인지발달해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비고츠키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에 의해서 교사와라는 지식의 선배와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지 않습니까? 딱 인지발달 이론은 이 구성주의 교수 이론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딱 그게 60년대 인지주의 심리학이 나오면서 그게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교육 쪽에 90년대 들어와서 반영된 게 구성주의예요. 다른 이론이 교육에 들어와서 그게 적용되기까지는 시차가 꽤 있어요. 바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구성주의의 교육 목표는 환경을 잘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하기가 어려우니 학교라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여전히 객관주의 교수 이론에서는 교사가 중요했는데 구성주의 교수 이론에서는 학교가 중요했던 거죠. 학교가 이런 다양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뭐냐? 내용 지식인데 사람마다 달라요. 상대 진리를 가르치면 돼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음악 좋아하는 애는 음악 지식이 자기가 추구하는 바고, 계산 좋아하는 애는, 과학 좋아하는 애는 과학이 자기가 추구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음악 좋아하는 애가 과학 싫어하면 그게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과학 좋아하는 애는 음악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키마를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습득하는 게 교육이라고 봤던 거죠. 그럼 교사는 뭘 하겠느냐? 개별 학생들한테 하나하나씩 전수해 줄 수가 없어요. 30명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설계를 하고, 이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는 설계자죠. 교실 환경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촉진하고, 더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는 앞으로 이런 방향도 있어, 이런 방향도 있어 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교사라고 봤던 거죠. 배우는 건 어떻게 배우느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워요. 교사는 이거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거는 요거 봐 그래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학습의,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교사가 아니에요. 학생이 되는 거죠. 능동적으로 배워야 되는 학생이라고요. 인지발달 이론에서 삐아제나 비고츠키가 능동적인 학습자를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학습자는 경험에 근거해서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두면 이해가 되죠. 그럼 평가하는 거에서는 뭘 평가를 하겠냐? 객관주의 때는 암기 여부를 평가했으면 됐어요. F는 ma라는 물질 운동의 법칙, 물질 운동의 법칙은 누구나 알아야 되고, 세계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이런 미술에 관한 지식도 누구나 알아야 되는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내용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든가 뭔가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그 과정은 어느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지 않냐 이거죠. 새로운 상황에 접했을 때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옥석을 가려내고, 거기서
바람직한 정보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고, 이 과정은 음악을 하는 애나 과학을 하는 애나 똑같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객관주의가 내용물을 암기하고 있냐를 봤다라면 구성주의에서는 절차, 수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봤던 거죠. 절차. 그래서 결과물로서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느냐.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여기서는 수행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수행평가가. 지식의 암기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그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느냐. 거기서 문제를 놓고 이리저리 살펴봐서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해낼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했지, 지식의 암기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학습자가 환경 속에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사가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지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지식을 자기의 인지도식과 연결해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 게 학습의 가장 기본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둠 활동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둠 활동을 한다라는 거는 교사가 일일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이 과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가 배우는 거잖아요. 모둠 활동 수업은 바로 구성주의 철학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모둠 활동 수업은 다 협동학습이 다 여기에 연관이 된 거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협동학습에 의한 수업 방법들을 썼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딱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암기용 지식으로 외울 수가 없거든요. 보세요. 마을환경 모델을 어제 보셨던 거에서, 마을환경 모델에서 보면 누구는 물에 관련돼서 공부했어요. 누구는 공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누구는 쓰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물에 대해서 시험을 내면 물팀만 점수를 잘 맞겠죠. 불공평하죠. 쓰레기에 대해서 내면 쓰레기팀만 점수를 잘 맞겠죠. 그래서 암기형 지식 여부를 측정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죄다 프로젝트 발표한 거에 대해서 리커트 척도법에서 상대평가를, 평가를 하는 수행평가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고리를 집어보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육 철학에서부터 교육 철학으로, 교육 목표로, 교육 과정으로, 교수학습법으로, 교육 심리로, 교육 평가로, 교육 행정으로까지 다 이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쫙 그게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어제 수업을 나눌 때 요까지는 객관주의 수업 방법입니다. 여기 협동학습은 죄다 구성주의 수업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이해하고 나면, 아하, 어제 수업을 왜 그렇게 나눴었는지, 그 관점이 왜 교사 중심인지 학생 중심인지를 좌우하는지, 그 다음에 평가에 있어서까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까지도 지금 이해를 다 하신 거예요. 전체 맥락을 다 이해를 하시게 된 거고, 이게 또 교육 과정에서 또 나와요. 보세요. 여기 철학이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교수학습법, 교육 평가까지 다 영향을 주잖아요. 교육 행정까지. 그 철학이 녹아 있다고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설명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객관주의 수업 방법으로 우리가 강의법, 문답법, 토익법,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발견학습, 탐구수업이라는 수업 방법이 있다는 것들을 어제 했잖아요. 그러한 수업 방법이 교수 설계 과정의 결과물로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수업 방법이 나오기 위한 이론적 배경, 이론, 객관주의 교수 이론들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관점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객관주의 교수 이러니까 당연히 교사 중심이 아니라, 교사 중심이죠. 학생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전달을 잘할 것이냐에 관심을,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느냐는 교사 관점에서의 그 이론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식의 전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왜? 객관주의 철학이니까. 절대주의가 있고 교사가 중심에서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된다고 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보면 이렇게 이론들이 나뉘는데요. 우리가 라이거루스의 교술개론을 맨 처음 얘기를 하면서 교수 이론은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이란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전달할 내용물을 잘 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이고, 전달 전략이라는 거는 교사가 중심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잘 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이냐의 문제이죠. 관리 전략이라는 건 수업 1시간을 어떻게 전체를 관리를 잘 할 것이냐에 대한 관리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교수 이론도 각각의 교수 이론은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두는 관리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구분을 해본다라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캐롤의 학교학습이나 브룸의 완전학습의 경우는 관리 전략에 해당해요. 학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교사 입장에서. 수업을 1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관리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브루너의 발견학습부터 간의 목표별 교수 이론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전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전달을 할 수 있냐라는 전달 전략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반면 켈러의 악스 이론부터 라이거루스의 정교화 교수 이론은 내용 조직을 어떻게 했을 때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 바로 조직 전략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관리, 전달, 조직 전략.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론들을 보기 전에 이제 하나의 주안점으로 관점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게, 대부분 다 교생 실습하시면서 수업 실현 다 해보셨잖아요. 2차로 수업 실현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실현에 대한 방향성 하나는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이론 안에 과연 내가 수업 실현하는 것들은 조직 전략, 강의형 수업을 진행을 하셨다 그러면 조직 전략으로서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전달 전략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관리 전략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라는 거죠. 각자 자기 수업. 그래야지 이론이 적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 하에서 각각 이론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전략.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이 얘기하는 바는 그거예요. 학습을 극대화하려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를 하고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극최대화를 해주면 가장 바람직한 학습이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한테 50분이 주어져 있어요. 50분이 주어져 있어요. 수업 1시간 50분이에요. 그걸 관리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해를 시키는데 20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성취행동을 유도해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30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은 수업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데 40분이 걸려요. 그러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밖에 못 주겠죠.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에 따르면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선생님이죠.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를 시켰고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극대화를 시켰잖아요. 반면 이 선생님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로 썼고 학습 사용 시간을 최소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요인도 물론 있죠. 하지만 선생님이 학생 요인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의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 입장에서 그거는 통제가 가능한 게 아니죠. 학생은 받아들여야 돼요. 교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수업 준비를 첫째에서 수업의 질을 높이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요. 학생은 받아들이면 돼요.
교사 입장에서 뭘 할 거냐? 바로 수업 질을 높여서 학생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또한 학습 사용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 30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취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동기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학습 기회와 동기 유발을 하는 거죠. 이미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은 우리가 교육심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전략들을 이때 사용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수업 1시간을 관리하면 학교 학습에서 바람직한 수업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습 사용 시간을 극대화하는데 학생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해버린다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동기 유발하는 거예요. 잘했어. 기대, 배려, 피드백하고. 넌 똑똑하잖아. 해봐. 목표가 있는데 해야지. 네가 하기로 했잖아. 자기결정성 이론. 이게 얼마나 너의 인생에 중요한데 라는 게 학습과제의 기대 가치, 학습동 유발 전략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심에서 배웠던 학습동 유발 전략을 여기서 쓰시면 돼요. 자, 이러한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이 한 반에 50분의 수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이거를 이 학생 개개인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캐롤은 학생 개개인한테 20분 만에 이해하게 하고 30분 동안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였잖아요. 이거를 한 반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게 블룸의 완전 학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각 학생한테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이해에 20분이 걸리는 아이가 있고, 누구는 50분이 다 걸려서 겨우겨우 이해하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 모두가 다 똑똑한 아이들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블룸은 완전학습을 얘기하냐면,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을 한 반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95%의 학생이 배워야 될 과제 90%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의 과제를 오늘 가르쳤어요. 그러면 9개 이상을 다 이 학교학습 모형에 따른 완전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0개, 95. 즉, 전체 인원의 5% 정도만 이 90% 이상을 하지 못하는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르칠 게 10개의 과제가 있었는데, 한 반이 100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95명은 9개 이상을 다 한다는 거예요. 다 맞췄다는 거예요. 형성평가를 해보면 다 맞춘다는 거예요. 9문제 이상을. 나머지 5명은 9개 미만, 그러니까 8개를 맞추거나 7개를 맞추거나 해서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예 못 맞추거나. 그게 완전 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충분한 학습은 뭐냐? 3분의 1의 학생이 이 90% 이상의 완전 학습, 과제를 맞추고 나머지는 그걸 못하는 경우가 불충분한 학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블룸의 완전 학습은 95%의 학생이 90% 이상의 학습 과제를 완전 학습하는 거니, 이때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학습 목표로 제시한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형성평가를 통해서 퀴즈를 내보는 거예요. 10개의 대표 문제를 내봐요.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맞추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전체 학생의 9개 이상 맞춘 학생의 비율이 65%다. 그러면 95%가 안 됐으니까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100%다. 그러면 이 완전 학습을 달성하고도 남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블룸이 한 반의 수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이 학생 개인을 지도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를 1대1 상황에서 다대일 상황으로 수업 시간으로 확장한 거죠. 제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행동주의 학습을 한 반 상황으로 확장한 게 반도라의 사회인지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한 개념이 바로 블룸의 완전 학습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관리하실 때 학습 목표 달성 목표는 몇 프로다 라고 했을 때는 뭐 95%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블룸의 완전 학습에 따른 과제의 몇 프로 이상, 90% 이상, 주로 블룸의 완전 학습에 따른 학급 관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주로 학급의 수업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죠, 교사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전달 전략으로서의 브루너의 발견 학습이에요. 브루너의 발견 학습에서는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일단은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이것저것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게 하는 과정, 증거를 수집해서 검증하게 하고 그 검증을 거쳐서 결론을 내고 그거를 일반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달 전략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안내된 발견이에요. 발견학습이라는 게 우리가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 발견학습 탐구 수업할 때 그 발견학습이에요. 브루너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과정은 딱 요 발견학습이 딱 이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이 절차를 거쳤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과학자가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과학자가 몇십 년에 걸쳐서 발견한 거를 어떻게 수업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발견할 수 있겠냐? 그게 불가능하니 이렇게 안내된 발견을 하는 거죠. 교사가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발견을 시키는 안내된 발견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원리상으로 봤을 때 과학의 원리의 핵심을 추리기 위해서는 바로 카테고리를 만드는 유목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유목화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지식들을 모아보면 묶여지는 단위가 있고 그거를 하나의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유목화의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하냐면, 생물에서 개통수라고 있죠. 식물하고 생물과 무생물. 생물은 식물과 동물로 나뉘고, 동물은 거기에 계문, 강목, 과, 속종 해가지고 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이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포유류 안에도 유인원류, 해갖고 이게 다 나누잖아요. 무슨 개 종류, 고양이 종류 해갖고 다 나누잖아요. 그 개통수로 나눈 게 사실은 딱 전형적으로 지식의 구조를 만든 거예요. 카테고리를 묶어서 유목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느냐? 인간의 행동을 가르치기 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포유류가 갖고 있는 공통 행동을 가르쳐주면 인간뿐만 아니라 포유류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행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행동을 가르치고 사자 행동 가르치고 고양이 행동 가르치고 이걸 일일이 다 가르치려면 지식을 너무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포유류는 이래. 젖먹이를 하고 새끼를 해서 키운 다음에 가르치는 과정을 밟고 어릴 때는 먹이고 보살피고를 해 라는 것들을 하면 인간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그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식의 구조를 전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고,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절차는 바로 이렇게 문제, 가설 설정, 가설 검증, 결론 및 일반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바로 귀납적 추리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서 자기도 동일하게 과학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발견을 하고 나면 성취감을 느끼니까, 내적 동기부여가 유발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발견학습이라는 것들을 브루너가 이러한 과정을, 절차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봤던 거죠. 여기에
발견학습 탐구 수업의 그 마시알라 씨의 탐구 수업이에요. 이미 우리가 탐구 수업을 어제 다 배웠어요. 딱 보면 가설 설정이라는 게 너무 단계가 뭉뚱그려져 있어갖고 다른 데 적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사용된 용어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거죠. 과학자라면 이 정의를 다 알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제 처음 배워나가는 단계니 용어 정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에는 어느 게 더 우월한지를 보겠다. 가설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정의를 할 때에서 자본주의란 하고 용어 정의를 막 해줘야지 애들이 알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란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어 정의를 하고 자 그러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나은 경우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나은 경우를 따져보자. 경제적으로 따져볼 수 있고 뭐 정치적으로 따져볼 수 있고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걸 탐색하는 과정을 하고 거기서 어디가 나은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보니 다른 거는 비슷비슷한데 경제력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월등하더라 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일반화하는 거죠. 다른 면은 비슷비슷한데 경제적인 면에서 자본주의가 월등하니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뛰어나다라고 일반화를 하게 되고 자본주의에 파생된 모든 것이 공산주의보다 월등하다라고 확장해서 일반화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탐구 수업입니다. 그래서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오스벨의 유의미학습법은 이렇게 절차 중심의 브루너가 절차 중심의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강의법은 내용 중심의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브루너가 발견학습 탐구 수업을 통해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얘기한 바는 그렇게 내용만 잔뜩 전달해 갖고는 다 잊어먹어서 의미가 없으니 이렇게 절차 중심으로 한번 가르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스벨이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뭐라고 반기를 드냐면 그거는 네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래. 제대로 가르치면 그걸 왜 강의를 해도 애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 말이 안 되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관련된 과제를 먼저 제시를 하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과제를 먼저 제시를 해줘야지 이게 왜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지를 알면 더 열심히 배우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행조직자라는 유의미한 학습 과제를 제시를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그 받은 제시한 거에 대해서 학습 과제를 보면서 아 이건 공부해야겠다 나한테 도움 되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학습 태세가 형성이 돼서 인지구조 강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사칙연산을 얘기할 때 사칙연산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우자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칙연산이 학생 스스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1,000원을 줄 테니까 장난감 700원짜리 사오고 잔돈 남겨봐 하면 700원 가지고 주고 300원 남겨오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덧셈 뺄셈 이런 사칙연산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내가 내 용돈을 가지고 장난감을 사고 내 그 잔돈을 잘 받으려면 사칙연산을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사칙연산 알아야지 라고 유의미한 학습 태세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스벨이 얘기하는 유의미한 학습입니다. 즉 교사 입장에서 이런 선행조직자 장난감 700원짜리 사오고 잔돈 남겨와봐 1,000원 줄 테니까 라는 그러한 선행조직자를 개발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교사의 능력이라는 거죠. 잘 가르치는 교사와 못 가르치는 교사의 능력 차이가 여기서 난다라고 보는 거죠. 여전히 이 지식의 구조 학습을 목표로 하는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식의 구조를 가르침에 있어서
학생에게 관련된 유의미한 학습에 초점을 뒀다는 거죠.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배워야 돼. 시험 점수 잘 맞아야 되니까 배워야 돼. 그러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돼. 해야지 와닿죠. 그래서 강의식 교수 이론, 설명식 교수 이론이 아니라 강의식 교수 이론이잖아요. 강의식 교수를 해도 이렇게 선행조의자를 잘 개발해서 하게 되면 이런 브루너의 발견학습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봤던 게 유의미 학습이죠. 더군다나 강의법의 가장 큰 장점이 경제성이잖아요. 이런 발견학습 탐구 수업의 이런 그 탐구 수업의 가장 큰 단점이 시간의 경제성을 무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유의미 학습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잘 가르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법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글레이저의 수업과정 모형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좋아. 그러면 수업의 일반적인 양태를 보자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수업을 전개하는지 절차를 보자라고 했더니 일단은 수업 목표를 결정을 하더라. 그다음에 학생들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출발점 행동을 진단을 하고 드디어 이제 이 정도면 가르쳐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수업에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도입. 자, 오늘 수업 목표는 이거예요. 자, 수업 시작합시다. 교과서 몇 페이지 열어보세요. 하고 보는 게 도입.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관련된 사례는 이거고, 비사례는 이거고,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죠? 하고 묻고 답하고 하면서 수업을 전개를 해요. 마지막에 가서 수업 다 끝나고 나면, 자, 오늘 뭐 배웠죠? 누구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정착을 시키잖아요. 이 수업 과정에. 그래서 수업 절차를 마치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성취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학업 성취 평가해요. 점수 봐가지고. 성취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거 성적표에다 담아가지고 교사가 학생들한테 주면서 이거 부모님 도장 받아와 하잖아요. 피드백을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학교 수업의 과정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글레이저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너무 뻔한 얘기라고 그냥 천편일정이라서 이게 아마 수업에 나오기는 쉽지 논술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익히 아는 내용인데 그냥 대충 써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논술에 어떻게 내겠습니까? 대신 간의 목표율 교수 이론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덕체 전인교육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학습 영역을 간애가 뽑아왔더니 언지인대 운동하냐? 언어, 지적 기능, 인지전략이라는 인지 관련된 내용, 태도라는 정의적 속성, 운동이라는 게 심동적, 지덕체 전인 목표. 요거를 저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외우죠. 언지인대 운동하냐? 언제인데 아직까지 운동하고 있냐? 라고 그냥 하시면 이 5가지 학습 영역이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이러한 영역별로 학습에 대한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레이저는 어느 영역이든 도입, 전개, 정착을 해야 된다고 봤던 거고, 간에는 영역별로 달라. 학습 방식이. 그리고 이러한 영역별로 달리 봐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외적 조건을 부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교사가 부여한 조건에 학생들이 내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수업 사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내적 조건도 외울 수 있고 외적 조건도 같이 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적 조건은 학생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교사에 대해서. 자, 이게 객관주의지 않습니까? 객관주의 교수는 교사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냐? 교사가 외적 조건을 부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반응을 하는 거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 9가지 수업 사태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교사가 수업의 진행 단계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9가지 수업 사태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목선, 자한성, 피, 평파로 외우고 있어요. 여기 도입 관련된 영역에 여기 보시면 도입, 주목선, 전개 부분에 자한성, 피, 정착을 평파, 적으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나와요. 주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교사 입장에서 자,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인사. 그러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주목을 하잖아요.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 목표는 하고 목표 제시를 해요. 선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포유류와 어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었죠. 해서 선수학습을 상기하는 거죠. 선행학습을, 선수학습을 상기하는 거죠. 이전 시간에 뭘 배웠었죠? 그 다음에 자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자, 교과서 몇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교과서를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하고 안내를 해요. 자, 그러면 성취행동을 유도하죠. 교과서를 읽거나 비교하거나 질문하거나는 성취행동을 유도해요. 그 다음에 묻고 답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죠. 잘했어요. 자, 읽어볼 사람. 읽어보세요. 잘 읽었어요 하고 피드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수업 중에 수업의 그 전개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수업 후의 단계, 정착 단계에서 하는 거는 평가하고 파지를 하는 거죠. 평가. 형성평가를 하든지. 수업 마지막에 강의식으로 하게 되면 자, 오늘 배운 거 선생님이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하고 형성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 오늘 배웠던 거에 요약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사실들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래서 9가지 수업 사태 선생님이 주는 거,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여러 선생님들이 가장 강의식 수업을 쓸 때 많이 쓰는 교수 이론이기도 하죠. 간의 목표별 교수 이론이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전달 전략을 얘기했죠. 물론 간의 목표별 교수 이론 안에는 이렇게 전달 전략과 함께 조직 전략으로서의 언지인대 운동하냐라는 것들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전달 전략의 입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요까지가 바로 불운화 발견학습부터 간에까지가 바로 전달 전략이다.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 켈러의 학습 이론부터는 수업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조직 전략의 내용 조직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켈러의 학습 이론은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바로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과제를 택하라는 거예요. 특히 주의, 관련성, 자신감은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라면 만족감을 주는 것은 그 유발된 동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조금 있다가 배울 거예요. 뭐 주의를 끈다. 그러면 특이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것들이 되겠죠. 독특한 모양의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관련성이라는 거는 학생들의 놀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과제를 택하면 동기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성. 자신감은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풀어낸 것들은 당연한 거고 너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과정이 되겠고요. 만족감은 이러한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특혜를 베푼 게 아니라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너는 그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너는 그만한 가치에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형태를 통해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때 학습 동기가 유발돼서 만족감을 통해서 그 유발된 동기가 유지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그래서 과제 내용물을 만들 때 악스에 따라서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조직을 하라라는 게 켈러의 악스 이론이 의미하는 바이죠. 메릴의 내용요소 제시 이론은
교사 중심이 돼서 내용을 전달하려고 봤더니 이러한 것들은 매트릭스로 구성해 볼 수 있겠더라 이거죠. 영역을.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달해야 될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첫 번째는 사실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라는 사실, 답이 경주에 있다라는 사실, 조선시대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과학의 개념을 가르쳐야 돼요. 질량이란 무게와 어떻게 다른지 이 개념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공놀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뜀틀을 뛰어넘는 동작에 대한 과정들을 알려줘야 돼요. 절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F는 MA와 같은 원리, 법칙의 원리, F는 MA, 뉴턴의 물질 운동의 법칙과 같은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거의 없어요. 그게 무슨 과목이 됐든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이런 가르쳤을 때 나타나는 양태를 보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한 사실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자의 경우라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활용하는 게 되겠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상황에서는 사실을 활용하고 사실을 발견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요건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나, 그다음에 민주주의,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활용하고 기억하는 것들을 하죠. 절차를 발견하고 활용하고 기억하고 활용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해요. 원리를 기억하고 활용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해요. 결국 선생님이 전달하는 수업 내용을 쫙 여기다가 개수를 세보면, 발을정자를 해가지고 개수를 세보면 선생님이 개념을 활용하는 쪽에 초점을 뒀는지, 사실을 기억에 하는 데 초점을 뒀는지, 원리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뒀는지를 다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전달한 내용들을 이렇게 쫙 구분해보면 무엇이 약한지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메릴이 얘기하는 내용 요소 제시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고 이게 내용이에요. 사실, 개념, 절차, 원리가 내용이고, 요소는 뭐냐면 기억, 활용, 발견이라는 인간의 뇌의 요소를 활용한다는 거죠. 요소. 그래서 내용 요소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 그 다음에 이게 수행 내용 매트릭스 구성하는데, 수행 내용 매트릭스가 바로 내용 요소인데 이게 내용, 이게 수행입니다. 학생들이 무슨 수행을 하냐? 기억하고 활용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죠. 메릴의 내용요소 제시이론이 객관주의 이론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여기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나오는 게 기억, 활용, 발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블룸의 인지적 그 목표를 보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고차원 단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식, 딱 기억 단계예요. 이해, 적용이 활용이에요. 분석, 종합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종합하면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평가, 이렇게 관련됩니다. 구성주의라면 이쪽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의 전달 중심의 객관주의 교수 이론이구나, 진리의 전달을 위한 객관주의 교수 이론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눠본 게 메릴의 내용요소 제시 이론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야 될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게 메릴의 내용요소 제시 이론이죠. 라이거루스의 개념학습과 정교화 교수 이론은, 개념학습은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과목,
한 수업 시간 50분간 어떻게 수업을 전개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게 개념학습이에요. 반면 정규화 교수 이론은 전체 과목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전체 교육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정규화 교수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이 미시적이라는 얘기는 한 과목, 한 수업 시간 50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요. 그래서 안에 보면 한 개념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개념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익힐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거기에서 연습한 결과에서 피드백을 하라라는 게 바로 라이걸스가 얘기하는 개념학습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뭘 어쩐다 이런 광고를 보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개념학습은 바로 이렇게 제시, 연습, 피드백을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수업 시간에 한 개념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한 미시적 관점 외에도 거시적 관점에서 정규화 교수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시적 교수 전략으로서는 7가지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전략은 조금 이따가 다룰 건데요. 주요 내용은 선택, 계열화, 종합, 요약을 통해서 전략을 쓰면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할 수 있다.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르칠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조직 전략인 거죠. 자, 이렇게 전체 흐름을 놓고 나서 이렇게 구분해 보면서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만약에 강의법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강의법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요즘 모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강의법을 쓰시는 분들이 주로 간의 목표별 교수 이론을 주로 쓰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굳이 전달 전략에 이것만 써야 될 이유가 있냐. 다른 거를 좀 여기다 섞어서 활용을 하면 안 되냐. 라는 게 제 주장이죠. 예를 들자면 학생들에게 주, 목, 선, 자, 안, 성, 피, 편파라는 9가지 수업 스타일을 일으킬 거지 않습니까? 이때 선행학습 상기하고 자료 안내를 할 때 자료를 그냥 안내하지 말고 오스벨의 유의미학습법에 따라서 선행조직자를 먼저 하고 안내를 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오늘 배울 내용이 나한테 관계가 좀 많구나. 제대로 배워야겠네? 라고 유의미한 학습 태세를 이룰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수업실에 하는 수업 안에다가 간의 목표별 교수 이론 요것만 적용하지 말고 한 부분을 빼서 오스벨의 선행주의자를 한번 넣어보면 더욱더 개선된 모습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본인이 메릴의 내용요소 제시 이론에 따라서 수업 내용을 조직을 했다라면 거기에 정규화 교수의 이론에 따른 7가지 전략이 제대로 녹아져 있는지를 한번 직접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강의실 수업이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에 따라서 수업의 질을 향상을 통해서 학습 필요 시간을 최소화하고 학습 사용 시간을 극대화하고 있는 관리 전략을 쓰고 있다라면 블룸의 완전학습으로 확장해 볼 생각은 할 수 없겠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수업 방식 하나를 택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내재된 교수 이론들이 있고 더 나간다면 좀 결합해서 사용해봐라. 대표적인 예가 간의 목표 이론에다가 오스벨의 유의미학습법을 좀 집어넣어서 선행주자를 넣어주면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데 학생들의 학습효과는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업 실현에서의 방법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적용했던 방법은 블룸의 완전학습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간의 목표별 교수 이론에 저 스스로가 오스벨의 유의미학습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겠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유의미학습법을 반영되어 있다고요. 내용 조직을 할 때는 딱 라이고르스의 정규화 교수 이론에 따른 7가지 교수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따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놓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전체 흐름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교수 이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다 끝났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다 끝났고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